네, 오늘의 이슈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 뒤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해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근하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걸어서 9분 거리에 여민관으로 출근을 했는데 이 모습도 좀 새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사제에서 이렇게 오면서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모습들이 많은 화제를 일으켰는데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국민들이 아마 그런 모습을 보는 건 또 처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청와대 내에서 자기 숙소에서 집무실로 가는 그런 모습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의 집무실하고 또 다른 위치입니다. 지금 네. 여민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한 9분 정도 걸어가셨는데 자연스럽게 마치 앞마당 가듯이 부인과 또 송인배 일부소식장 또 주영훈 경호실장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한편으로 보면 이게 출근길인지 마실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뒷짐을 지시고 어제 아침에 상의 긴박한 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사장님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집무실도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출근하는 모습도 공개하고 저렇게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런 모습들이 앞으로는 좀 자주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 이전에 그 남편 또 영부인 이전에 부인 이 관계 설정에서 좀 벗어나서 대통령의 일상을 잠깐 엿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또 저런 모습들이 이렇게 흔한 장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모습들을 좀 자주 보여준다면은 국민들한테 소위 말하는 보통 대통령 또 아저씨 같은 대통령 이런 친근한 대통령 모습들이 결국 이제 문재인 대표가 추구했던 국정 철학의 기조가 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모습 이런 것들하고 일치되는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창업은 했습니다만 수성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수성을 하면서 저렇게 여유 있는 모습들을 조금 약간 가미가 된다면은 앞으로 좋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 모습이 이제 쭉 이어져야 된다 이런 그렇죠.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김정숙 여사도 나와서 남편을 배웅하는 글쎄요 이런 모습도 저희가 흔히 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풍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도 국민이다. 우리 가족들이 항상 보던 아빠 출근하고 엄마도 요즘은 맞벌이니까 많이 출근하지만요. 가족들의 그런 따뜻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그 디즈니 영화 보면 미녀와 야수 보면 마법에 걸렸다가 그때까지는 막 어둡고 괴물들이 등장하다가 마법이 풀리는 순간 환하게 정말 햇볕이 들고 서로 소통하고 주전자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연상하게 하는데 이제 닷새째입니다. 그동안에 닷새 동안 보여준 것이 과거에 닫혀 있고 단절돼 있고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있고 혼밥을 하던 그런 청와대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하는 직원들과도 소통하고 국민들과도 청와대가 우리 국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곳이구나. 이런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성공적인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김정숙 여사 이 대통령 출근하는데 한참 보다가 따라가서 바지가 너무 짧아요. 이거 바지 사야겠어요. 그랬더니 또 대통령이 거기서 요즘 이게 유행이야 라고 이렇게 유머로 받는 모습들 바로 국민들이 그동안 바라던 국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런 모습만이 아니고 정말 법적 제도의 정비라든가 어젠더 그리고 여야 관계 협치 이런 과제들을 얼마나 정말 성공적으로 앞으로 해나가느냐 이런 과제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따뜻한 모습 보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제가 조금 더 듣면요. 제가 96년도에 공화당에서 이제 밥돌 캠페인 본부에 있으면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하고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캠페인 아젠다가 뭐냐면 가정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게 유행어였어요. 그게 이제 밥돌 캠프에서 내놓았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가정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엘리자베스 돌 여사하고 밥돌 후보하고 아까 저런 영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마중하는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 96년도 미국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저런 모습이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우리 대통령의 어떤 관제에서 생활하는 모습하고. 근데 지금
그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미국의 어떤 그 아주 자랑스러운 늘상 있어 오는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이 우리 또 청와대에서 저렇게 일어나니까 이제 뭐 좀 세상이 좀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네요. 예. 그런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뭐 파격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런 행보들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국민 4명 중에 3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정권 초기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 누가 되더라도 국민들이 한 70%나 80%가 잘할 것이다고 기대받는 대통령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이라든지 또 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계속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진짜 잘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41%라고 하는 분들은 매우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투표율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우호적으로 해서 한 74% 뭐 네. 이렇게 대체로 이제 공감하는 것은 그 배경에는 파격적인 행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말을 많았던 문고리 3인방 과거에 앞전 정부에 비해서 최측권을 인사에 넣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어저께 보여주었듯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이 그것은 아마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지금 이런 상태로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정의 또 여러 가지 시적절한 어떤 대통령의 소탈함과 어떤 단호함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가져간다면 앞으로도 더 높은 정도의 지지율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정의라고 국민들이 꼽았거든요. 특별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정의에 목말렸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정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네.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베스트셀러 아니었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엄청났었는데요. 그동안의 불공평하고 부정의한 사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갈증을 느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의가 33.1%고요. 예. 국민 통합은 12%. 사실은 정의하고 그다음에 소통이 소통 16.9%, 네. 형평이 11%입니다. 예. 그러면 정의와 형평 이런 문제들을 따져본다면 이 화합이 14.1%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고 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부정직한 모습들, 비선 실세에 의해서 정말로 정의가 사라지고 예. 더군다나 뭐 우리 장차관 임명부터 거기에 엄청난 돈이 오가고 그런 적폐들이 그동안 있었던 부분이 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정말로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정치를 바꿔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갈망했던 그런 것들을 과연 어느 정도 이뤄줄 것이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적폐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인적 청산, 물적 청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잘못된 시스템들을 이거 어떻게 바꿔주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될 거고요. 그 진상에 맞는 처방들이 나오면서 해법을 찾아야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단순하게 소통하고 협치하는 것만을 떠나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의 그 물꼬들을 어떻게 터주는가 예. 그리고 이것들이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과제 앞서 그 그래픽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적폐청산이라든지 개혁이 또 높은 순위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적폐청산이 흔히 야 이거 사람들 뭐 쳐내는 것 아니냐 네.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뭐 쫓아내거나 과거 정부 사람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그동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왜 이렇게 비선 실세가 마음대로 암약하면서 검찰은 이렇게 곳곳에서 권력의 도구가 돼서 우리 사회를 차단했고 또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져서 10,000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이 차별을 받고 이런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걸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측면에서 개혁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네. 거 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마음 굳게 다잡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러나 또 반대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하면서 이걸 예. 실천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물어봤는데 1순위로 뽑은 게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김 교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보통은 정의라 그러면은 우리가 좀 탁 떠오르는 게 정의 다음에 떠오르는 게 기득권이라는 용어가 떠오르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뭐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 소위 탄핵으로 인해서 탄생된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뭐냐면은
국민들은 탄핵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부의 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 위임한 그 문재인 정부는 그 위임한 권한을 갖고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첫 그 대통령 과제에 대한 주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모든 기득권, 이 부정부패라는 것은 지금도 있지만은 과거에도 쭉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그 다 묻혀져 있었던 것들을 이번에 다시 국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제대로 행사해라. 그러면 개혁의 중심에서 움직였던 게 바로 검찰이었거든요. 검찰이 그럼 그동안에 사실 국민의 편에 서서 과연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해 왔느냐 하는 부분들은 많은 역대 정부들도 사실 제대로 개혁을 하려고 하다 못했던 게 많거든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이 이 국정과제에서 사실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이 주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해왔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로 국민들이 위임받은 이 권한으로 해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노무현 정권 때도 사실 대검 중수 3과를 폐지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울중앙 형사 8부를 신설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 대검 공안 3과를 부활시켰다면 다시 부활시키고 뭐 또 이명박 정부 때는 특수사부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자꾸 변화를 해왔는데 그러나 그런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지만은 결국은 검찰이 사실 정의의 편이 서지 않았다는 거죠. 기득권 편에 서서 사실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상해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이제 오랫동안 이 적체되어 오다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권한을 우선 먼저 서라 거기에다가 이러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도 저걸 외면할 수는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랑 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주체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 실제로는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청 오늘 이제 검찰총장 퇴임하셨으니까 네. 새롭게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들어오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어떤 인적 청산이나 그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과거 정권의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제도적 시스템적인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가이드라인은 대통령과 최종적으로 보면 어떤 포괄적인 수사 지휘권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검찰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한 어떤 인적인 구성의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국민들이 이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그런 검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러나는 검찰총장께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동의할 겁니다. 스스로도. 그래서 청와대로부터 독립하고 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즉 입법부와 행정부와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어떤 분립 속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국민들 합의 속에서 공수처의 문제 또 말하면 경찰과 검찰의 역할 분담의 문제 어떻게 수사권을 나눠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큰 틀에서 기본선으로는 내년 말하자면 지방선거 때까지 한번 제도적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무 담당자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 새로운 법무장관이 들어오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국회와 더불어서 법사위 내부적으로도 그런 어떤 여론의 어떤 형성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검찰 네, 개혁 짧게, 관련해서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검찰 개혁은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절대로 서두를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검찰 개혁은 자칫하면은 조국 그 수석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되면은 역풍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뭐 시간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지방선거 전까지 개혁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검찰이나 경찰 내부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좀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좀 장기적인 풀이를 갖고 움직여야지 짧게 하다가 자칫하면 이게 뭐 검찰 지휘권을 손을 대 갖고 마치 조국 수석이 뭐 검찰 지휘권을 흔드는 것처럼 아니면은 우병우 전 수석처럼 뭐 검찰 지휘권을 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정부에 누를 끼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그리고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여기서 사실은 주목할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미 민정수석을 경험했고 비서실장 또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사람이 조국 수석은 사실은 밖에서 얘기했지만 검찰 내부의 조직 시스템이라든가 운영 시스템 잘 모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머릿속에 저는 이미 그런 구상들은 상당히 들어가 있다. 대신에 새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될 때 과거 뭐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보듯이 사실은 개혁에 있어서는 임기 초기에 빠른 방향을 정하고 정말 실행에서도 빠르게 나서야 됩니다. 만일 경우 너무 지체하면은 사실은 다른 여야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저는 그동안 얘기됐던 공수처라든가 그런 큰 그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정확하게 정하고 특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아무래도 법무장관은 총리가 제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런 그림 속에서 큰 그림들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민정수석이라든가 반부패 비서관 이번에 새로 예. 선임됐지 않습니까? 역할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이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는 순간부터는 적극적인 흐름으로 나가서 그동안 정말 권력의 적폐, 권력 편에만 섰던 검찰을 정말 국민의 편으로 놓는 것. 김순남 총장이 오늘 퇴임하면서 소금이라는 시를 낭송하면서 그랬었죠. 국민에게 소금이 돼야 된다. 그 고통과 눈물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하고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검찰 개혁이라고 봅니다. 예. 이 새 정부의 그 원칙 아래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만큼은 또 같이 병행을 해주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가 올랐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협상,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 그리고 당청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당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글쎄 지금 뭐 내일 일어나는 일을 내가 어디 가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고 다음 네. 스타일로 보면 원식 그 의원님은 말하자면 김건태계였기 때문에 좀 그 말하자면 친노 친문하고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그 활기차고 네.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뚝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히려 정부하고 너무 또 대통령하고 같은 라인이 아닌 원내대표 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원식 원내대표 때 조금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홍영표 후보는 사실은 누가 뭐래도 개혁당부터 출발했던 노동운동가였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이제 그래도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친노 쪽의 지지를 받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흥미 있게 지켜볼 부분이지 제가 여기서 누가 더 이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네. 의원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내일 막상 또 뚜껑을 네. 열어봐야 되겠군요. 네. 네. 이사장님 보실 때는 지금 두 후보가 대표적으로 내건 그 얘기를 보면 여야 협치냐, 당청 관계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내 그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홍영표 후보가 의원이 조금 그래도 앞서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이제 당이 이제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당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을 사실 좀 초기 때는 좀 이렇게 좀 받쳐줘야 됩니다. 힘을 실어주는. 네, 힘을 줘야 예. 지금은 또 중요한 게 여야가 공수가 지금 교체된 상황입니다. 네. 교체돼 있고 야당이지만은 지금 여당이지만은 과거에는 좀 전만 하더라도 뭐 야당 입장을 지금 취해왔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107석의 이 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도 힘이 있는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얘기를 협상을 해도 협상 끝나고 나면은 이게 협상이 마지막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결론을 못 내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마 홍영표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래도 친문 계열의 아주 핵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문 쪽에서도 뭔가 좀 이 당청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과거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렇다면은 조금 더 좀 이런 그 힘이 좀 실어주는 입장에서 보면 또 어쨌든 그 자유한국당과 협상력이 또 높이기 위해서는 좀 힘 있는 원내대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홍영표 후보가 조금 앞서지 않겠나 모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투표라는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선 패배 후에 처음으로 이제 비대위를 열었거든요. 뭐 앞서서 이 자유한국당의 협치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헌임 기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조금 나해선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전병헌 정무수석이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의중을 좀 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날선 비판의 네.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취임 당일 이튿날까지 대통령의 안보관이 불안하다. 사실은 좀 너무 강력한 발언이었는데 오늘도 발언이 강력했습니다. 네. 독선의 정치를 한다면 강력한 저항을 불사하겠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위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거든요. 아까 여론조사 나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17.5%에서 13.0%. 네. 한 주 동안에 지금 상당한 지지가 하락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내 또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멀리 미국에 가 있는 전 후보, 홍준표 후보는 이 페이스북에 지금 아주 강도 높은 글을 써서 미국에서도 계속 견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다시 말해서 당내 당권 갈등이 이미 시작이 됐다. 전당대회를 겨냥해서 과연 친박계가 어느 정도 세력으로 규합이 돼서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그런 이 당권의 가능성이 만들어질 것인가, 아주 벌써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고요. 네. 그에 반해서 지금 새 정부는 지금 높은 지지율을 얻어가면서 지금 순항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위기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과거에는 허니문 기간 한 6개월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뭐 허니문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정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서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보수의 가치를 세워나가고, 그동안에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습니까?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 합리적인 보수의 국민들은 아예 등을 돌려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차별화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그런 성공의 방정식을 만들어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날선 이 강도 높은 대립 국면보다는 초기에 그런 협력의 관계와 또 견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 나을 텐데 초기에 너무 강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렇더라도 보수의 정말 본령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보수의 가치,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보수의 가치로 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굉장히 절박해 보입니다. 예. 네. 네. 저는 우리 김 교수님 참 뭐 보수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지금 위기이면서도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대선 패배의 성찰을 일단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본래 뭐 가치가 추구했던 가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목소리 높인 건 다 두 가지예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국가 정체성과 그다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떠냐면은 양보할 거는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오랫동안 집권 여당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아주 괜찮은 국정 아젠다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노하우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일정 부분 도와주면서, 그러나 국가 정체성 문제나 안보 문제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상당히 협치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선거 때 다시 한번 또 심판받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든지 이 자유한국당이 변신해서 국민들로부터 사실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패배 원인이 뭔지,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어떤 보수의 가치를 왜 잃어버리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성찰 없이 여당과의 싸움만 하게 되면 정말로 네. 보수의 가치를 말할 자격이 없는 그런 자유한국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를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좀 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거 조금 다시 보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과 비교했을 때 정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리가 좀 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뭐 정리는 그냥 한 발짝도 진척이 안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많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주승용 원내대표나 주영 바른정당 대표가 논의하고 또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지역구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결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안보라든지 핵심 국가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이견들이 없는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짚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고 예. 그 지역에 있어서 지역 정서와 전역 정서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당내에서도 반대가 많습니다. 뭐 당장은 원내대표에 진출하는 후보들의 어떤 입장들도 엇갈리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6.5대 3 정도, 뭐 6점 한 거의
10대 3 정도 가까운 형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예. 호남 그 지지율이 나왔기 때문에 호남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암중모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자유도가 높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쉽지 네. 않을 것이다. 주승용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입장이 좀 한 발 물러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원내대표를 뽑는 거죠. 그 후보들 같은 경우에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파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후보 모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는 이미 화두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김동철 의원의 경우는 여론을 고려하면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유승엽 의원은 재강론이다. 연대나 합당이 아니라 정말 우리 당부터 제대로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김관영 의원은 통합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상당히 다르죠. 네. 일단은 통합을 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아주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40석에 바른정당 20석을 합하면 60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120석과 자유한국당의 107석 그 속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두 당이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60석이 되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대한 그런 정치적 롤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러나 실제로는 또 당내 의견들이 너무나 체력에 엇갈리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도 그렇죠. 유승민 전 후보 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러나 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당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지금 한 자릿수로 정의당보다 더 낮은 지지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앞으로 당의 존립이 위험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계속 지지율 고공행진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일부 의원들이 흡수되고 동요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의 이런 거대한 이런 보수 진영에서의 정당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될 텐데요. 네. 그러나 사실은 쉽게 얘기가 되고 쉽게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 후보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플랜들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은 주류는 통합에 대해서는 좀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런 통합의 노력들을 통해서 국민의당이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정치적 그 공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향후에 격렬해지는 이 정치적 갈등 속에서 국민의당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봐야 된다는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과연 이 의원들이 역시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과연 이 세 후보 중에서 누가 의원들의 마음을 사서 국민의당의 키를 잡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또 국민의당은요 조금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자세를 잘 잡아야 될 게 네. 말이죠. 이 지금 그 통합이라는 얘기를 지금 김 교수님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실 소잃고 외양간 건치는 격이에요. 대선 전에 이미 벌써 통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5당 중에서 가장 그 자칫하면은 민주당이 이중대로 전락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민의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그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운운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이게 자칫하면은 야당의 본류가 아니고 완전히 저 사이드로 밀리게 돼 있어요. 바른정당한테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사실 국민의당은 야당의 어떤 그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투쟁을 해줘야지 뭔가 또 이 다른 정당하고 연대를 해서 캐스팅 보드를 쥐고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이 민주당에 이중되구나라는 상황이 생기고요. 또 하나 그동안 키워놨던 그 안철수 후보마저도 사실 존재감이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은 이번에 이제 그 원내대표가 정해지면은 정말로 그 자강론을 중심으로 어차피 뭐 연대도 안 되기 때문에 자강론을 중심으로 스스로 독자 생존할 그런 생각을 해야지 뭔가 겹불 째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당은 정말로 민주당이 이중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전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쎄요, 그 안철수 후보의 존재감도 없어질 수 있다 그랬는데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전 후보죠. 오늘 다음 대선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 미리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안철수 지금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물론 뭐 그 정치인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미래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본인의 어떤 입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5년 동안 어떻게 사실 채워가느냐, 무엇으로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사랑받을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매뉴얼을 일단은 던져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 아젠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뭐가 부족했는지 그러면은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도 대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후보 정치인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거든요. 그런 안철수의 모습, 그래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안철수의 모습으로 새로 탄생한다면 안철수 후보한테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역시 참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오는 중에 하나가 역시 금수저는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남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선거 전이나 후나 나오는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역시 길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길을 열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본인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외부에서 손님 보려고 50분을 보는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차별화시킬 수 있듯이 이 안철수 후보도 사실 길을 열고 5년 동안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무엇이 국민들이 진정한 아픔인지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나서 그것을 본인의 걸로 소화시켜서 본인의 정치가 뭔지 지금도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지를 국민들이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지를 정립하는 5년 동안 기간을 간다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 안철수 전 후보나 평가는 다양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고요. 네. 이 통합 논의가 안철수 전 후보의 행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인데 이 통합의 상대로 거론이 되고 있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입장이 어떻게 정리될지 또 궁금합니다. 연찬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좀 입장이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 큰 틀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전체적인 대선 득표율은 높진 않았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대선을 평가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론 자유한국당이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는 계속 3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적인 어떤 보수로서의 세력과 조직은 확보된 세력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실제적으로 대안 세력들을 보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표는 자기한테로 왔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휩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미 갈 사람은 갔기 때문에 오히려 속 시원한 그야말로 새로운 새 출발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실제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전한 보수의 어떤 대한정당으로서의 바른정당의 길들이 조금 더 새로운 정치의 비전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